여러분, 혹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도대체 무엇이 나를 나로 만드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의 이 독특한 성격, 이거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나를 만든다는 거요. 우리가 보통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 있잖아요. 저는 이게 꼭 컴퓨터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을 뒤에서 조종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인 거죠. 자, 지금부터 이 복잡한 OS의 코드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운용체제를 해독하려고 했던 뭐랄까 첫 번째 탐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 너머,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아주 깊숙한 곳에 거대한 엔진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프로이트 이론의 가장 핵심, 그 심장에는 바로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빙산이요. 물 위에 떠 있는 부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주 작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인지하는 의식입니다. 프로이트는 진짜 우리를 움직이는 그 어마어마한 힘은 바로 물 아래 잠겨서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무의식의 덩어리에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이 세 가지 역할로 나뉘어 싸운다고 봤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원초와, 영어로는 이드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충동적인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고프면 그냥 울어버리고 갖고 싶으면 떼쓰는 것처럼요. 오로지 쾌락 원칙에 따라서 지금 당장 내 욕구를 채워달라고 소리치는 녀석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아, 에고입니다. 이 원초아라는 어린애를 달래는 현실적인 어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유, 배고픈 건 알겠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 조금만 참았다가 나중에 더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현실을 따져가면서 욕망과 실제 상황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성격의 컨트롤 타워, 사령탑인 셈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초자, 슈퍼에고입니다. 이 녀석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주 엄격한 판사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사회한테서 배운 도덕, 양심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원초아가 저거 당장 갖고 싶어 하고 막 소리치면 옆에서 안 돼! 남의 물건을 훔치면 나쁜 사람이야! 하고 딱 제동을 거는 목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남긴 이 말이 정말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집의 주인이 아니다. 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라는 엄청난 힘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이고 거의 혁명과도 같은 생각이었겠죠. 자, 이렇게 프로이트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을 탐험했다면요, 이제는 시야를 확 넓혀서 심리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정해진 설계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걸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서 경험으로 채워지는 걸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본성이냐 양육이냐 논쟁, 다시 말해 유전론과 환경론의 맞대결입니다. 한쪽 유전론은 이런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생물학적 설계도를 가지고 태어난다. 반면에 환경론은 아니다. 우리는 태어날 땐 그냥 하얀 도화지 같은 거고 경험하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려나가는 거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먼저 유전론 쪽 얘기를 들어볼까요? 사실 꽤 흥미로운 증거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릴 때 헤어져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들을 연구해봤더니 나중에 만나보니까 성격이나 지능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유전자의 힘이라는 게 정말 무시 못하겠구나 싶죠. 하지만 환경론의 반격도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게 남성적인 행동인데 다른 문화권에 가면 전혀 아닐 수 있거든요. 이걸 보면 사회나 문화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알 수 있죠. 결국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고 어떤 사회에서 사느냐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결정적인 열쇠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우리를 결정하는 게 과거의 무의식이거나 혹은 외부 환경이거나 어찌 보면 좀 수동적인 느낌이 들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에 의해 내가 결정된다는 거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니야 하고 반기를 든 심리학자들이 등장합니다. 훨씬 더 희망차고 인간의 주체성을 믿는 관점이죠. 바로 인본주의 심리학인데요. 이 사람들은 질문을 그냥 180도 확 바꿔버렸어요. 과거에 무슨 상처가 있었나?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나? 이걸 묻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과거의 상처나 환경에 그냥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성장하려는 의지와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기에 아주 대표적인 이론이 있죠. 바로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아마 이 피라미드 그림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내용은 간단해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 같은 기본적인 결핍 욕구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야 소속감이나 존중 같은 더 높은 차원의 성장 욕구를 쳐다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배고픈데 성장을 생각할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욕구가 바로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게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능, 잠재력, 가능성, 이걸 하나도 남김없이 다 펼쳐내서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내 모습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궁극적인 열망을 말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의 또 다른 거장 칼 로저스는 이런 이상적인 사람을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경험에 열려있는 사람, 그리고 과거에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내면의 무의식을 파헤친 정신분석, 타고난 거냐 만들어진 거냐를 두고 싸운 본성 대 양육 논쟁,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믿었던 인본주의까지. 와, 들어보니까 다 제각각이고 서로 완전 다른 이야기 같죠? 그런데요, 이 이론들을 누가 맞나 경쟁시키는 대신에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담긴 도구 상자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표가 이 세 가지의 관점을 딱 보기 좋게 정리해주네요. 그죠? 정신분석은 우리 과거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비관적인 렌즈고요. 행동주의, 그러니까 환경론 쪽은 우리를 외부 자극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처럼 보는 중립적인 렌즈죠. 그리고 마지막, 인본주의는 우리의 가능성을 믿는 아주 낙관적인 렌즈입니다. 보는 방향도 인간을 대하는 태도도 다 다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중에 이게 정답이다 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이 이론들은 전부 나라는 정말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존재를 여러 다른 각도에서 비춰보는 서로 다른 렌즈일 뿐이에요. 어떤 렌즈를 끼면 내 안에 숨겨진 욕망이 보이고, 또 다른 렌즈를 끼면 주변 환경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보이고, 또 다른 렌즈로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길이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이 질문을 다시 여러분께 돌려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여러 가지 렌즈들로 자기 자신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맨 처음에 말했던 여러분의 그 고유한 운영체제, 그 OS는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내 안에 숨겨진 과거의 경험인가요? 나를 둘러싼 지금의 환경인가요? 아니면 내가 꿈꾸는 미래의 가능성인가요?